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될까? 아마 모든 분들의 궁금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많아야지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2020년 2월부터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재앙에서 다들 힘들어 하면서 뭐 매출도 안 나오고 뭐 폐업을 했다는 얘기가 정말 뭐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막 들리던 그 와중에 부자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자라고 써 있고 그냥 대략적인 그냥 중산층에서 부유층 정도 사이인 분들하고 일반적인 대중들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부자가 이제 금융자산 10억 넘으면 보통 뭐 부자라고 구분을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부자들이 한 56%가 재산이 10% 이상 증가했거나 10%는 안 되지만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반 대중들은 한 32% 정도가 재산이 증가했는데 반대로 24% 정도는 재산이 10% 가까이 줄어든 분들도 많아요. 부자들은 거의 준 분들이 적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들은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더 부자가 되더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부자는 뭔가 다를 것이다. 근데 그 부자들 중에서도 젊은 부자들하고 기성세대 부자들은 또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있는데 부자들 하면은 아마 다 이 의료 법조계 전문직, 뭐 기업 경영자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실 건데 회사원도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영리치라고 해서 뭐 아마 3040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분들이 회사원인 비율이 30%예요. 그러니까 회사원들인데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아마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코인이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소득이 높아야지만 영리치가 되는 거는 아니더라. 생각보다 회사원들, 일반 회사원들도 영리치가 되는데 물론 회사원의 기준이 좀 높긴 합니다. 연평균 소득이 지금 24라고 써 있는 건 단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원들 중에는 한 2억 4천 정도 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영리치가 많이 되셨고 의료 법조계 전문직은 7억 정도 버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당연히 고소득이니까 부자가 된 거고요. 기업 경영자 이런 분들은 뭐 본인 연봉을 뭐 한 7억 정도 잡았나 봐요. 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올드리치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회사원보다는 뭐 오히려 뭐 은퇴 생활자들이 오히려 더 높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자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은퇴하셔가지고 자산을 잘 굴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부자들은 재산을 어떻게 굴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팬데믹 기간 중에 소득 변화가 늘어난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우선 증가했다는 분들도 많았고 금융소득 증가한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 망한다 하고 다들 힘들다 하는데 누구는 또 막 명품 사고 막 뭐 집 사고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이 심각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많이 늘어난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어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는 산업군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뭐 금융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근로소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산에서 부채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가 또 감소하기도 하고 부동산 자산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기도 하면서 더 부자가 된 거죠. 조사한 곳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자들은 부동산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산을 불려왔다. 지난 2년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2020년 자료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더 늘었겠죠? 당연히. 아까 통계와 연속성을 따져보면요. 그래서 지금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 한국 부자들이 2020년도 기준으로 뭐 40만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더 늘지 않았을까? 뭐 한 4, 5만 됐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자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정말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걸까? 그게 아니고 부자들은 바로 이걸 합니다. 뭐죠?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일반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부자는 이게 되는 거고요. 무슨 소리냐? 이 리스크라는 게 없으면 수익도 없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으면 수익도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이자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으니까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는 수익이 없는 건 당연하니까 반대로 리스크가 있는 거에다가 돈을 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과 리스크가 있는데 돈을 못 넣는 사람과의 차이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걸 반복해 온 사람들은 부자인 거고 그걸 피한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 같아요.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건 인정, 이건 알겠다. 근데 이게 관리 가능하냐? 그러니까 내가 통제 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쟁 나서 내가 지금 피난 가야 돼. 피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땅을 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뭐 상황 봐서 수틀리면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라면 그러면 리스크가 있으면은 그래도 리턴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다 갈릴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쪽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뭐 소수의 부자들은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할 겁니다. 잠깐만, 집값이 떨어진다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야, 그럼 사지 마. 팔어. 야, 전세로 가. 무조건 지금은 피해 있어야 돼. 소나기는 피해야 됩니다. 태풍이 오면은 항구로 들어가셔야지 태풍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리스크 검토형이면 금리가 올라가? 야,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기회는 없어? 내가 이걸 관리할 수는 없어? 내가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갈까? 라고 검토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이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전 세계적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똑같은 일을 했었을 겁니다. 부자들은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인가? 아니면 영원히 가서 앞으로 인류는 멸종하는가?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는 없었을까? 그리고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를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리스크가 있는 행위나 시간, 어떤 그런 시기가 올 때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과거 사례도 있었고 그때 결과가 어땠다면은 이걸로 나는 한번 리스크를 검토하게 된 거고 해볼 만한데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셧다운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셧다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질병을 퍼뜨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문을 닫아버린 건데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움직이지 말라는 건 뭐예요? 경제의 엔진이 멈추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소비를 안 하고 뭐 지출을 안 하고 그러면은 자영업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고 생산도 안 되니까 엔진이 멈추는데 이 엔진이 멈춘 적이 있었을까? 과거에는. 그리고 이 엔진은 계속 멈출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를 판단해 보면은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시적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이고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코로나가 퍼진 첫 달부터 치명률, 사망률 같은 게 나왔지만 그게 유의미하게 인류를 멸종시킬 정도는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은 어쨌든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경제가 멈추는 거죠. 이 말 그대로 이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 이 쪼그라들던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아주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시작된 그 금융위기가 고작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전 세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 양적 완화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 돈을 풀어버립니다. 이 경제가 엔진이 멈춰버렸는데 이 엔진을 강제로 돌리려고 계속 저걸 한 거죠. 심박동기, 제세동기로 계속 이 전기를 주입한 거죠. 심장이 뛰라고. 뛸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정말 살아날 때까지 돈을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풀지 않았던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을 시장에 풀어버리면서 시장에 돈을 강제로 주입한 거죠. 그냥 혈관이 막혀 있는 거를 그냥 피를 넣어가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어떻게든 돌게 하니까 장점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최소화로 피해를 막으면서 다시 살렸는데 단점은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10년 전, 20년 전 얘기도 아니었고 우리가 살면서 겪어오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저도 이때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죠. 양적 완화를 하면 자산이 올라간다는 걸. 그래서 그 주식이 폭락했을 때 지금 현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주식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
양적 완화는 지금 사야 됩니다. 막 했었잖아요. 그게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돈을 풀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냥 돈값이 싸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해결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또 돈을 풀 것이냐? 또 돈을 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자산 가치가 오를까? 오를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난 거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보유자산 10억이 넘는 부자들의 대출 현황을 보면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입니다. 대출을 10억 이상 받은 분이 40%예요. 자산이 10억 이상이니까 뭐 10억이 아니라 뭐 20억, 30억, 50억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내가 빌릴 수 있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을 빌렸다고 보면 되겠죠. 거의 40%에 가까운 분들은 야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다. 그리고 자산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나 대출 받을래. 대출 받아서 자산을 사러 갈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뭘 살까요? 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사러 간 거예요. 왜? 부동산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부동산 올라가잖아. 해서 내 집 말고 남의 집 사러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사업 자금, 사업에다가도 투자하고 금융 자산에도 투자하고 하면서 야 어떻게든 이 자산 가치를 늘려야 된다. 거주 주택을 마련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이 소유권을 얻어가지고 이 자산 가치를 늘어나는 거에 내가 탑승해야지라고 생각한 거죠. 보유 부동산 비중을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43%, 거주용 부동산이 30%, 토지, 뭐 투자 목적 주택인데 생각보다 투자 목적 주택이 적죠. 그러니까 그때 이 코로나 이후에 정부 정책상 이쪽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었죠. 사실상 여기가 막히니까 거주용 부동산이 없던 분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분들은 내 집 마련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계단식 갈아타기를 하셨을 거고 야 여기 막혔는데 어떡하죠? 땅이 있잖아요. 땅도 좋죠. 근데 저는 잠깐만 대출 잘 나오는 데가 어디지? 여기 건물 아니야.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토지 겸 건물을 산 거죠.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제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뭐 부자와 빈자 뭐 이렇게 얘기를 굳이 나눈다면은 이게 무슨 차일까? 이 대출의 질이 다르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땡기는 거거든요. 이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고 야 이거는 올라갈 거야. 이거는 분명히 가치 상승을 해. 그래? 그럼 대출을 받아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산을 사고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대출을 이용한다면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에다 쓰죠?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소비를 위해서 대출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뭔가 쓰고 싶은데 뭘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대출을 빌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갈림길에서 갈라지는 거죠. 뭔가 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전세 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전세가가 비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려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살기에는 조금 비싼 집인데 거기에 전세 대출이라는 좀 저렴한 이자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빌려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남의 집이기 때문에 이거 소비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비싸게 산다는 거는 자동차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아반떼도 충분한데 그랜저를 타는 거죠. 이거는 소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예 서민분들은 진짜 생활비도 없기 때문에 생활비나 어떤 뭐 자기 자영업하는 그런 장사에 쓰려고 대출도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자산을 살려고 대출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소비를 하려고 대출을 받는지.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이게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뭐 외국은 이미 더 끝나가지고 다 마스크도 벗고 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야 좀 벗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기회가 똑같이 오진 않을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오겠죠. 지금까지는 뭐 신축 아니면은 뭐 똘똘한 한 채, 뭐 어떻게든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왔다면은 기회가 없어진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물건들에서 기회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과거에 그 올랐던 거를 보고 야 저게 올랐으니까 떨어지기를 기다리자. 감도 언젠가 기다리면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저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야 지금은 뭔가 방법 없어? 지금은 무슨 기회 없어? 아니면 뭐 부동산 말고 다른 거는 올라가는 거 없어? 뭐 이런 상황에서 과거 사례는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이 두 개의 차이가 또 한 번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를 또 선택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나는 1번이냐 2번이냐 이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올랐던 어떤 그 과거의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내려와 주면 다시 내려와 주면 내가 놓친 게 아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샀던 것뿐인 거지. 중간에 올랐지만 내가 다시 살려고 할 때 내려와 주면 나는 뭐 아무것도 손해 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 세상은 정말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되더라. 그러면 뭘까? 내가 굳이 움직여서 찾아서 발굴해내가지고 공부를 치열하게 해내가지고 또 다른 기회를 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야, 저거 언젠간 다 떨어질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천천히 사면 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라는 걸로 해결되지 않더라.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점심도 공짜 점심이 없다. 그걸 꼭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이고 부동산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거에서 다른 모습으로 오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